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2년 전 고점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또 집값 오른다는 뉴스 보면 불안에 미치겠네. 방금 보신 장면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도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이다. 서울 아파트는 불패다. 주변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 마음 편하게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하나 장만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아니 갚아야 할 미래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산 그 집이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폭락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잘 안 꺼내는 거 아시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지표들을 보면 제가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집값 떨어진다는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2026년이 위험한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한국이 왜 더 심각한지 숫자로, 데이터로, 그리고 심리학으로 낱낱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오해 하나부터 깨부수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하락론이 나올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없어서 집값의 120%까지 대출해줬지만 우리는 LTV로 막아놔서 안전하다. 일본은 공급 과잉이었지만 서울은 공급 부족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말 믿고 마음 놓고 계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가짜뉴스에 속고 계신 겁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다릅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무서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딱 3가지 이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이한 제도, 바로 전세입니다. 일본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정부가 LTV로 대출을 50%, 60%로 막아놨다고 안심하시죠? 천만에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건 은행 대출이 아니라 사적인 대출, 즉 전세금입니다. 자, 계산해봅시다. 매매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6억이 들어있습니다. 집주인은 내 돈 4억만 있으면 이 집을 삽니다. 이게 갭투자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LTV 60%짜리 사채를 쓴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돈을 빌린 거죠. 심지어 이자는 0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꿀같은 레버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여러 채씩 산 겁니다. 그런데 2026년에 무슨 일이 터지느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이 숨겨진 뇌관이 터집니다. 집값이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전세가도 6억에서 4억으로 떨어집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나갈 때 2억을 돌려줘야 돼요. 은행 대출은 만기 연장이라도 해주죠. 세입자는요? 사장님 사정 봐드릴게요 합니까? 아니죠. 당장 내 돈 내놔. 소송 걸고 경매에 넘어갑니다. 일본은 집값이 떨어져도 집주인이 은행 이자만 갚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수십만 명의 갭 투자자들이 동시에 파산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LTV 규제가 있어도 한국이 더 위험한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인구 구조의 붕괴 속도입니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데이터입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진 1991년, 당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53명이었습니다. 아니, 일본도 저출산 때문에 망했다며 하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죠? 0.65명, 2023년 기준입니다. 일본은 천천히 늙어갔습니다. 집을 사줄 젊은 층이 서서히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폭락이라기보단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우하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수준입니다. 1.5명대와 0.6명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지방 초등학교 가보셨나요? 1학년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년 뒤에 여러분의 아파트를 사줄 수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자가 아예 태어나질 않았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시죠? 공급은 아파트 지으면 늘어납니다. 3기 신도시 재건축 계속 짓고 있죠? 그런데 집을 사줄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집니다. 받아줄 사람은 없는 시장, 그게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미래입니다. 일본은 비탈길을 내려갔다면 우리는 번지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줄도 없이요. 마지막 세 번째, 빚을 누가 지고 있느냐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1990년 일본의 버블 붕괴는 기업들이 땅 투기를 하다가 망한 케이스였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리거나 구조조정하면 됩니다. 국가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빚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 세계 1등,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160%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치예요. 기업은 빚 탕감해주고 구조조정할 수 있지만 수백만 가구를 구조조정할 수 있나요? 당신네 가족 파산하세요 라고 국가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억지로 대출 만기 늘려주고 금리 눌러주면서 링거를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6년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변하면 이 링거도 뽑아야 할 때가 옵니다. 개인이 무너지면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자영업이 죽고, 결국 기업까지 죽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은 기업 섹터만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은 경제의 뿌리인 가계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일본엔 없던 전세라는 시한폭탄, 일본보다 2배 이상 빠른 인구 소멸, 기업이 아닌 개인이 짊어진 세계 1위 가계부채, 이 세 가지 악재가 2026년이라는 한 시점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서울 불패, 우상향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시나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말 맞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겪어보지 못한 교과서에도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 이제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감정은 좀 빼고 차가운 수학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꿈이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그래도 내 거 하나는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꿈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잔인한 계산서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계산을 보고 나면 아마 오늘 밤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의 국평 국민평형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영끌에서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내 돈 현금 5억 원, 은행 대출 5억 원, 금리는 연 4%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 5억 빌렸으니까 1년에 이자 2천만 원 나가네. 월 160만 원 정도? 뭐 맞벌이해서 아끼면 낼만해. 집값 오르면 다 보상받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계산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비용을 싹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깔고 앉은 내 돈 5억 원, 이거 집 안 샀으면 뭐 할 수 있죠? 지금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4% 정도 합니다. 채권 투자하면 5%도 나오죠. 안전하게 4%만 잡아도 1년에 2천만 원 세전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은행이 여러분에게 줄 공짜 용돈 2천만 원을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둘째, 세금과 유지비입니다. 집 샀다고 끝인가요? 취득세 내야죠. 10억 아파트면 취득세만 3,300만 원입니다. 이걸 2년 보유한다고 치고 연간으로 나누면 1년에 1,650만 원 비용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나오죠.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야죠. 아파트 관리비 내야죠. 이거 다 합치면 못해도 1년에 5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자, 다 더해볼까요? 대출이자 마이너스 2천만 원, 내돈 기회비용 예금이자 마이너스 2천만 원, 세금 및 유지비 마이너스 500만 원, 취득세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합계가 얼마죠? 연간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숨만 쉬어도 매달 375만 원이 공중분해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연봉에서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순수하게 저축으로 1년에 4,500만 원 모으기 쉬운가요? 대기업 과장급도 힘든 돈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순간 그 돈이 매년 사라진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놈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멘토님, 제가 10억에 샀는데 2년 뒤에 10억 그대로면 본전은 한 거 아닌가요? 본전이요? 대참사입니다. 짜장면 가격 매년 오르죠.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을 3%라고 가정해봅시다. 지금의 10억 원은 1년 뒤엔 구매력이 9억 7천만 원이 됩니다. 2년 뒤엔 약 9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집값이 10억 그대로 유지된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실질 가치로 6천만 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용을 합쳐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봅시다.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사서 2년을 버텼습니다. 비용이자 플러스 기회비용 플러스 세금 약 9천만 원, 인플레이션 손실 약 6천만 원, 취득세 복비 등 거래비용 약 4천만 원, 다 합치면 약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지금 산 10억짜리 아파트가 2년 뒤에 12억이 되어야 겨우 본전이라는 소리입니다. 12억이 되어야 돈을 번 게 아니라 12억이 되어야 손해를 안 본다고요. 지금 같은 고금리, 경기 침체, 인구 절벽 시대에 2년 만에 집값이 20% 폭등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여러분 자산은 박살이 납니다. 물론 집은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존중합니다. 내 가족 편하게 살 곳, 돈으로만 따질 순 없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투자 목적으로 혹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무리해서 영끌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사는 만족감이 월 375만원, 연 4,5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남들 다 사니까 전세 살면 벼락거지 될까봐 샀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비싼 월세를 내고 계신 겁니다. 은행에 이자라는 월세를 내고 시장에 기회비용이라는 월세를 내면서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 초입입니다.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아까 계산했던 연간 4,500만원, 집 안 사고 들고 있으면 매년 그만큼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2년이면 1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래도 지금 당장 대출받으러 은행 가시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것도 승률이 아주 낮은 도박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구 절벽, 이자 폭탄, 수익률 계산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집을 사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사야 할 것 같은데 라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바보라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심리적 바이러스를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이거 질투심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은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을 더 못 버팁니다. 여러분이 2020년, 2021년 폭등장에 뭘 겪었습니까? 나는 성실하게 적금 붓고 있었는데 빚내서 아파트 산 김대리는 5억 벌고 이 과장은 10억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낀 감정 단순히 부러움이었나요? 아니죠. 나만 뒤처졌다, 나만 벼락거지 됐다는 공포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요, 인간의 뇌는 내가 1억을 버는 기쁨보다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못 번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집을 사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겪었던 그 끔찍한 소외감을 다시는 느끼기 싫어서 공포를 피하려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투자는 이성으로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트라우마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두 번째 바이러스,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듣습니다. 이미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제 영상이 불편하실 겁니다. 대신 유튜브 검색창에 뭐라고 치시죠? 서울 아파트 상승, 금리 인하 호재, 부동산 규제 완화. 그러면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그런 영상만 띄워줍니다. 거봐, 전문가들이 오른다잖아. 이 멘토라는 사람은 뭘 몰라.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이걸 반향실 효과라고 하죠.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상승론자들은 집값이 올라야 돈을 버는 사람들, 건설사,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집값 떨어지니까 사지 마세요 라는 말을 기대하는 건 이발사에게 저 이발할 필요 있나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은 뉴스, 보기 싫은 데이터, 거기에 진짜 돈 버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귀를 막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더 바보 이론입니다. 거품이 왜 생길까요? 이 아파트가 10억의 가치가 없다는 걸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겠지라고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영끌족들이 들어와 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 절벽,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제 여러분 뒤에 줄 서 있던 더 큰 바보들이 사라졌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음악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가격에 집을 덥석 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바로 시장의 마지막 바보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에이, 그래도 정부가 살려주겠지. 나라가 망하게 두겠어?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부는 여러분 집주인을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정부의 목표는 은행 시스템이 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집값이 폭락해서 은행이 부실해질 것 같으면 정부가 개입하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여러분이 산 가격을 지켜주는 방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자를 못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헐값에 팔린 집을 누군가 인수해서 은행 빚을 갚게 만드는 방식, 즉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IMF 때 기억하시죠? 나라는 살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졌던 수많은 가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지키지 무리한 투자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 죽겠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계좌는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래서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나는 당장 내일 뭘 준비해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폭락이 아닙니다. 바로 거래 실종, 즉 돈맥 경화입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가격이 반토막 나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손절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2026년에는 탈출구 자체가 봉쇄될 겁니다. 왜냐?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상이몽이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 절대 이 가격 밑으로 안 팔아 라고 버티고, 매수자는 더 떨어질 텐데 미쳤다고 지금 사? 라며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 시장은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세금 내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때 이 지루한 균형을 깨트리는 트리거 방가세가 터집니다. 바로 못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영끌에서 샀는데 금리는 안 내려가고, 전세 세입자는 못 구하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시세보다 3억, 4억 싸게 던지는 급급매가 하나둘씩 튀어나옵니다. 그 한 건의 거래가 찍히는 순간 그게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새로운 시세가 되어버립니다. 10억이 7억이 되고 7억이 6억이 되는 과정, 이게 바로 2026년에 펼쳐질 계단식 하락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할까요? 아니요, 부자들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부의 재편 과정에서 승리하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첫째, 현금을 왕으로 모셔라. 많은 분들이 현금을 노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님,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라면서요. 그건 상승장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은 단순한 종이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모든 자산이 헐값이 되었을 때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전능한 옵션입니다. 지금 주식, 코인, 부동산 어설프게 분산 투자하지 마세요. 최대한 안전한 파킹 통장 CMA, 단기 예금, 국채 같은 곳에 넣어두고 실탄을 확보하세요. 2026년에 남들이 돈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현금 3억을 진 사람은 평소 10억의 가치의 자산을 쇼핑하듯이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3억과 2026년의 3억은 그 구매력의 레벨이 다릅니다. 둘째, 전세가율 6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언제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무릎에서 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릎이 어디냐고요? 정확한 지표 하나만 딱 찍어드립니다.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부동산에는 2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욕망이 섞인 매매가호가, 이건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 이건 거품이 못 낍니다.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50%가 겨우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란 소리죠. 그럼 나머지 5억은 순수한 거품 프리미엄입니다. 이 거품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랑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세가율이 60%, 70%까지 올라오면 그때가 바로 거품이 빠진 바닥 시그널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매일 시세 볼 필요 없습니다. 전세가율 그래프만 보고 계세요. 그 비율이 60%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제가 말한 현금 보따리를 풀 타이밍입니다. 셋째, 경매 낙찰가율을 선행지표로 삼으세요. 일반 매매시장보다 6개월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경매시장입니다. 경매꾼들은 선수들이에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계속되고 낙찰가율이 70% 밑으로 떨어진다? 그건 아직도 비싸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2026년이 되면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입찰 안 할 때, 낙찰가율이 바닥을 찍고 살짝 고개를 들 때, 그때가 바로 일반 시장이 반등하기 직전, 동트기 전 새벽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평소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이 50% 세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죠? 오픈런 하시죠? 줄 서서 삽니다. 기뻐하면서요. 그런데 왜 자산시장에서는 50% 세일을 하면 다들 도망갈까요? 더 떨어질까봐, 망할까봐. 이 공포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남들이 던지는 투매 물량을 받아내는 걸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라고 하시죠. 맨손으로 잡으면 손이 베이지만 철장갑 공부와 현금을 끼고 잡으면 그건 전설의 명검이 됩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인생 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현금 모으고 공부하면서 저격수처럼 끈기 있게 그날을 기다리세요.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죠? 듣기에 좀 거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때 그 유튜버 말 듣고 집 샀다가 망했어 라고 원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저한테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욕하시는 게 낫습니다. 욕 먹더라도 여러분의 자산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투자는 심리 싸움이고 시간 싸움입니다. 조급함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세요. 2026년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준비된 현금이라는 무기를 들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미래를 지키는 진짜 경제 지식, 저 경제심리학이 계속해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 때리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같이 살아야죠. 지금까지 경제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